뭐 정치적인 측면과 외교 안보적인 측면은 그래도 좀 약간 짚어봤고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 국제 경제 또 국제 금융시장 또 그다음에 뭐 이 다양한 그 일본 자체뿐만 아니라 뭐 저희 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경제 정책 표방이에요. 그리고 뭐 되게 특이하게 적극적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해나가겠다. 책임 있는 거고 적극하고는 약간 재정에 이게 단어가 좀 약간 그쵸. 예, 형용 모순이잖아요. 따뜻한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처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한 네. 용어인데 그런데 뭐 일본은 뭐 근데 또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왜 전 일본 말이 뭐 이렇게 능숙하지는 않지만 왜 그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인데 다카이치 총리 경제는 다카이치 노믹스라고 물론 그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사나에노믹스라고 하는데 왜 앞에는 성 쓰고 뒤에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죠? 저는 박사님이 그 말씀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네. 전혀 이제 그걸 인식도 못했었는데 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막 이것저것 뒤져봐도 뭐 이렇게 딱히 뭐 정설은 없는데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노믹스라고 하기에는 이제 발음이 너무 어렵다. 예, 약간 그런 이제 이야기도 좀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여성이기 때문에 훨씬 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여성 총리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만큼 뭔가 친숙하고 친근함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사나이 노믹스라고 이제 그 이름을 써서 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게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재 선거에 이겼는데 연립이 여당이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총리가 될지도 말지도 되게 애매한 그런 약간 과도기 시간이 있는 동안 총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재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을 약간 네이밍하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다카이치 하면 뭔가 공식적인 거고 사나이는 어찌됐든 이름은 더 친숙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사나이 노믹스를 했나? 약간 그거 충분히 설득력 있는 뭐 논리입니다. 그냥 다 전혀 이건 정말 그 어떤 공식적인 게 아닌 그냥 도는 이야기들이어서요. 사실상 일본 경제는 사실상 그 노믹스라고 붙일만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이재명 노믹스다, 뭐 이노믹스다. 뭐 근데 이노믹스 좀 약간 이상하고 이 코자를 붙이면은 이코노믹스다. 그럼 이코노믹스는 이코노믹스잖아요. 그럼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는 경제학 교과서대로 뭐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충실해 갖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일본은 사실상 노믹스라고 붙인 거는 이코노믹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른 환경에서 되게 특이한 실험을 많이 해서 뭐 사실상 일본 그 슈퍼스타인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이도류라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수하고 타자도 홈런 타자며 강속구 투수를 미국 프로야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뭐 거의 그 수준으로다가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을 2차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그 2하고 2는 다른 거지만 차원이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거는 기존 정통적인 경제학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이후에 약간 일본 경제의 특히 금융 정책하고 비슷하게 돼갖고 일본화 재판화 됐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전에는 일본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특히 지난 30년간의 디플레 탈출 정책하고는 탈출 정책의 그 쓴 뭐 무제한 뭐 제로 금리 뭐 양적 완화 무제한 막 이런 거는 사실상 기존의 정책 경제학 체계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경제긴 경제지만 이코노믹스는 아니고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베노믹스라는 거를 뭐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 여자 아베긴 하지만 아베노믹스하고 저거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아베노믹스고 사나이노믹스는 환경이 달라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극심한 극심한 디플레의 옌고 상황이고 지금은
인플레 상황, 약간의 인플레, 아주 극심하지 않지만 인플레 상황에 그건 또 어느 정도 탈출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런 다음에 얜 저 상황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일본 아베노믹스하고 사나이노믹스는 어느 게 좀 많이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가 세계의 화살 얘기했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앞에 두 가지가 그러니까 N을 이제 N 관리하면서 금리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정 출동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적극 재정을 한 거죠. 재정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가지고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민간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그때는 이제 규제 완화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구 같은 것들을 각 지역마다 만들면서 그 지역의 전략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가 있으면 규제 다 철폐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세 번째 화살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그 당시에도 사실 그래서 많이 기업이 이득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 엔저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하면서 그거가 임금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안 된 채로 그냥 이제 10년이 지나버리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엔저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만 훨씬 더 팍팍해졌군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좀 어떻게 나아졌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생활은 훨씬 가난해졌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일본인들의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실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계속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게 민간 투자 활성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산업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기간 산업들을 뭐 17분야 정도로 나눠서 이제 지원하겠다는 그러니까 재정 확대는 하긴 하는데 그 핵심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국가 주도의 뭐 산업 활성화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한국 경제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그 약간 좀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그 아베 총리와 이 다카이치 총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규율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재정을 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 디플레를 탈출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 재정 그러면 어떻게 그 재정을 다 그 감당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비세 도입하고 그걸 세율을 계속 5, 8 막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엔 재정을 풀고 세금은 또 올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상쇄돼 갖고 효과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 요번에는 보니까 이제 사나이노믹스를 보니까 그런 재정규율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재정하면서 심지어 공약으로다가 소비세율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2년간 안 받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재정 적자 규모는 그건 어차피 국채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제 좀 이거는 좀 굉장히 강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정 규율과 관련돼서 일본의 이 정책들이 사실은 뭐 일본이 아마 뭐 그 재정을 갖고 뭐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 PB라고 하죠. 일본 정치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지 않는 용어긴 한데 그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에서 그 빼기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 세출의 그 이자 비용, 국채 이자 비용을 뺀 나머지 세출이 그게 그 흑자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흑자를 내는 걸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재정 규율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요번에는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그 사나이노믹스를 보면 재정규율 그 일본의 정치인들 뭐 재무성 관료나 정치인들 머리를 막 이렇게 쥐고 있던 그거를 약간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그 다카이치 상이 그 계속 그 선거 때도 했고 이 재정 관련해 또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재정 규율의 속박을 벗어나야서 적극 재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바크라고 이제 일본어로 하는데 속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PB 관점에서 계속 재정을 쥐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안 하면서 엔저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호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결국 국민들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문제 의식이 되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그 다카이치 총리 이제 경제자문회의 위원 중에 한 분이신데 되게 이런 얘기를 이제 다카이치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되게 열심히 이제 설파하시는데 아이다 타쿠야라는 이제 에코노미스트가 있으신데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재정 규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게가 어려우니까 저축 조금 하고 그냥 계속 이제 어떤 미래에다가 빚을 안 남기려고 이제 재정 건전성에만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적극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안전하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걸 이제 자꾸 전환을 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프리머리 밸런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그 관점이다. 관점이다. 사실 근데 이제 그 PB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강조하는 부서가 우리 기재정부 같은 재무성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재무성 해체 대모도 되게 특이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별로 보도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103만의 벽이라고 한국 그 부분은 좀 많이들 언급이 됐지만 그 세액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부양 가족이 이제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수입이 1년에 103만 원을 넘으면은 공제 대상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벌이 하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20, 30대 이제 결혼하고서 있으면서 더 일할 수 있는데 그 103만 원 공제 받으려고 딱 그 시간 넘게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다라는 게 사실은 아베 때부터 1억 총활약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사실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야지 세액공제를 깨야지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 막아온 주된 이제 그룹이 재무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선해 총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10월달에 등장하고 사나이노믹스라고 하는 거를 표방했을 때 약간 좀 특이하게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작년 10월이니까 그때도 이미 연재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뭐랄까 주식은 이제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다가 그 30년 그걸 탈출했어요. 그래서 1989년 당시에 3만 원 9천 정도 되는 거를 2020년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선 영향으로다가 거의 이제 6만을 막 돌파하려고 막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이 지금 이제 주식이 완전히 그 호황이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부도 또 돈을 많이 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이제 너무 좀 약간 2차원적인 그 통화 정책으로다 제로금리 유지했다가 이거에 대한 병폐가 많다. 그리고 그 정부가 그 채권 발행하는 걸 전부 다 사줘가지고 그걸 갖다 영어로 재정지배라고 하는데 피스칼 도미넌스 그러니까 사실상 통화 정책이 아니고 그냥 재정 정책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없애고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일본 정부 부채를 조금씩 줄여가겠다, 테이퍼링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제로금리였는데 이거 제로금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금리를 최근에 한번 올렸죠. 그래가지고 0.75가 돼서 아직은 1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금리도 그렇게 이제 하는 상황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한 중앙은행에서는 약간 그 통화로 보면은 기존의 완화 정책에서 약간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약간 돈을 틀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보다 더 심하게 재정적으로 소비세도 안 받는다 그다음에 또 재정은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러면 이거는 국제 신뢰도를 많이 잃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그 똑같은 섬나라의 영국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그거 미니버짓 예산 잘못 얘기했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재원 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갖고 영국 국채인 길트가 국제 투자자들이 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 재정 혼란이 일어나 갖고 최단명 정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글로벌 사람들이 글로벌 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정치 기반도 약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은행하고 박자도 엇박자고 어나더 리츠 트러스의 길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총선에서 압승을 해버려 갖고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쑥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거 어느덧 리츠는 아니고 최소한 8년 정도까지는 이 총리를 볼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에 그 완화해서 약간 정부하고 어긋나는 거를 그 뭐 과도하게 하지 않고 금리를 뭐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채권도 조금 더 이렇게 그 적재적인 건 좀 받아주고 그래서 금리를 좀 안정시켜. 왜냐하면 일본 금리를 조금만이라도 국제 금리 그 국제 시장에 일본 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면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그 세출 이자 비용 세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눌러야 돼요. 그러면 재정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 그다음에 여기서 그 국채의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다 보면은 통화가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모든 위험은 그 풀린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금리도 그냥 꽉 쥐고 있어. 주가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호황으로다가 막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은 푼다고 그래. 그러면 결국은 딱 보면 환율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걱정이 우리 엔화가 지금 약세되면 뭐 엔화가 약세되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엔화하고 동조가 되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이 환율 때문에 지금 뭐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뭐 국민 모두가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거 기간 중에 약간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 외환특례라고 하나요? 그 개념은 아마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엔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맥락은 전체 맥락을 보자면 그날 발언은 결국 민가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를 자기 열심히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다가 엔저고 엔고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엔에 대한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서 뭐 조종하는 기금이죠. 외환 특례 기금이라고. 그게 흑자다. 오히려 엔저 때문에. 왜냐하면 뭐 개입하느라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엔 떨어지니까 뭐 평가액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엔저를 용인하는 듯 해갖고 이게 뭐 거의 160엔으로 하다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G7 국가인 일본은 그렇게 외환시장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글로벌 또 어느 정도의 공조가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사실 지금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를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달러를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은행한테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 보고도 계속 금리 좀 낮춰라. 금리 낮추면 당연히 달러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리 그 자금이 많이 풀리겠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그 문제는 그렇게 다 거기다가 위험을 몰아놓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160엔 가면 본인들한테도 안 좋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흔들릴 것 같으니까 구두 개입을 해서 레이 체크를 해갖고 레이 체크라고 해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물어보죠. 아니 그냥 이렇게 시장에 가서 막 이렇게 달러를 막 팔고 원화나 뭐 엔화를 사는 게 아니고 요즘 상황이 어때라고 감독 당국이 물어보죠. 그게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감독 당국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그러면 야 이거 언제 또 외환 당국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 거기는 조그만 베이시스 포인트로도 되게 크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엔이 갑자기 157 뭐 이렇게 밑으로 훅 떨어졌잖아요. 일본 전문가들도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다카이치 총리를 제어할 수 있는 건 마켓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세 감세나 이런 거는 본인한테는 되게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문제이니 오히려 이제 그 국민회의가 됐건 국회가 해결하게 하고 본인은 이제 외교 안보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소비세를 하기 위해서 뭐 국민회의인가 뭔가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이제 TF처럼 해가지고 여야랑 유식자라고 보통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할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 공약상에 그걸 실제로 다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열어놓고 아마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로 2년 동안 식료품만 소비세 제로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또 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하고 관련해서 보면 이제 그 다카이치 저기 그 총리가 뭐 어떻게 보면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게 5,500불 그거에 대한 미국 투자 약속인데 사실상 옌저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막 빨리 투자하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압박 넣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유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160에는 넘지 않게 하고 그 약속한 관세 협상에 그 약속한 5,500불을 투자하게 이렇게 일본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장관이 환율을 조금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뭐 입법이 좀 안 돼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미국에서 일단 뭐 그 저기 뭐 다시 그 왜 안 해주냐 약속 이행 안 해주냐 이러면서 관세를 다시 이제 부과하는 걸로 막 찍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클리어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생각보다 그 선거 와중에 그래도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또 막상 또 나오는 후속 보도들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청구서가 될 거다라는 관측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으니까 빨리 약간 그런 식의 압박의 카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 보도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트윗은 날렸지만 X는 올렸지만 왜 빨리 안 주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보도들도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랑 약간 입장이 아주 다르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내놔라고 이제 트럼프는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그 담당 대신이신데 그 계속 관세 협상 하던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지금 어젠가 오늘 이제 넘어가서 논의한다고 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거기는 이제 후보 사업도 뭐 정하고 막 그러면서 좀 약간 진도가 나가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 다카이치 재정 정책이 그냥 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 성장 그 핵심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건 주로 어떤 분야에 뭘 하겠다.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체가 그동안 보면 사실상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조금 소홀히 한 게 일본 분들이 되게 이게 개인주의적인 그게 강하다 보니까 뭐 일본의 그 적자 그 서비스 적자가 심한 게 그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그 저기 뭐 디지털 그거 적자. 미국에다가 그 저기 돈 사용료 내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심지어 우리나라 회사가 일본 가서 라인인가 그 SNS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한국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존재하는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게 가장 큰 게 말하자면 야후재팬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그런 어떤 플랫폼화하고 그러니까 IT 전환하는 게 저희보다 훨씬 늦춰지면서 어떤 플랫폼 권력이라는 걸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라인 빼고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컨텐츠 산업들의 플랫폼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일본이 AI 관련돼 갖고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들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에도 일본에서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됐던 게 사카나 AI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AI 육성 전략이랑 또 일본의 AI 육성 전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무슨 소브리엔 AI, 소버린 AI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풀스택으로 이제 우리 나름의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도 비슷한 그 접근이긴 한데 그걸 해결하는 전략이라고 할까 그게 좀 다른 방법인 게 그러니까 사카나 AI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커다란 LLM을 만드는 거 AI를 만들어서 그걸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AI들을 묶어서 AI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만든 그게 그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한 90% 정도 이제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제가 700파라미터랑 7파라미터 정도 차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이제 적은 이제 파라미터를 쓰면서도 훨씬 그렇죠, 이제 좋은.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뭐 800명 정도 하는 전 세계 중국의 코딩 딥시크 같은 건가? 약간 중국의 딥시크도 소형 모델인데 뭐 성능은 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떤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기존의 LLM이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흡수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모델은 이제 반대 방향이다. 추론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창업자들이. 일본 뭐 보면은 뭐 사실상 이번 그 중국에 막 이렇게 그 불링을 당한다고 할까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히토류 수출 제한 그것 때문에 일본 또 많이 화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의 그 업스트림 소위 말해 원천 쪽에 관련돼서는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뭐 히토류나 뭐 이렇게 무슨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중요 광물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게 다운스트림인 그 저기 뭐 데이터 센터나 빅 모델 같은 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양대 패권으로 이렇게 그 경쟁을 하는데 뭐 한국하고 저기 일본의 위치는 사실상 중간에서 이 제조하는 거 뭐 반도체 제조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보니까 무슨 저기 일본 그 저기 대만의 TSMC가 일본에 투자하는 걸로 해서 약간 구마모토에 공장이 최근에 갔죠. 하여튼 장시간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 그 전체적으로 일본 총선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그 다카이치 총리가 그 국내에서 국내 정치에서 적어도 중의원에서 자기의 그 위치를 공고히 했다. 다만 외교 그다음에 특히 경제 이쪽 분에서는 그렇게 공고한 거에 비해서 이제 재량의 여지가 크지는 않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싶은 게 그 개표하고 나서 이제 압승에 나온 보도가 나온 다음에 기자회견을 왔는데 절대 웃지 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단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해나갈 일이 많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이제 그 처음에 그 총리 하시면서 일본 말로 그 일하자 일하고 일합니다라는 거 영어로 하다라이테 마이리 마스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게 이제 무조건 일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이 국민의 신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앞으로 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약간 그런 자세로 압승 이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러니까 최대한 웃지 않고 그러니까 막 싱글벙글하는 표정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고 오신 것 같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껴안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에 동조되지 않고 우리 환율이 일본 혹시가 예나가 뭐 극저로 가더라도 그냥 이탈해 가지고 그냥 꿋꿋하게 잘 제자리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뭐 경제 전문가로서 꼭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뭐 그 글로벌 그 환경에서 혼자서 뭐 잘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파급력과 없이 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옆에 있는 이웃 나라니까 지금의 그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갖고 잘 되면 저희 나라도 또 좋을 수가 있으니까 뭐 한번 기대를 갖고 좀 보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응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외교 안보적으로도 어찌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대면하고 대화를 해야 될 상대가 정리가 된 거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서로의 문제를 좀 갈등의 소지를 가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잘 구축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너무 즐거운 이렇게 토론이었었습니다. 유재수의 싱귤러리티 이만 마치겠습니다.